그러면 대집행의 세 번째 단계 실행은 뭐 1번 실제 강제로 철거하는 거죠. 근데 실행은 행정기관에 가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철거업자 시켜서 할 수도 있고, 그죠? 넘어가고요. 여기 셋째 줄 포인트. 실행행위도 뭐야? 성질, 법적 성질, 권력적인 사실행위. 그러니까 실행행위는 강제로 때려 부수는 행위는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는 건 없고 애초에 의무가 이행된 상태를 사실상 실현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사실행위야. 새롭게 무슨 의무를 부과하는 건 없기 때문에 사실행위고, 그다음 뭐야? 뭐라고? 권력적인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는 아니에요. 학문상의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는 해당이 돼. 응?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에서 처분에 해당 소송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알아두세요. 자, 우리 가서 때려 부수는 거 강제 철거 시간상 제약을 두고 있어요. 언제 하래요? 낮에 하래요. 낮에. 첫째 줄.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에는 하면 안 된다. 원칙. 다만 박스 안에 보니까 동의가 있는 경우,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두 번째, 낮에 시작을 했는데 안 끝났어. 그러면 해가 진 뒤에도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이나 비슷한 거지. 응? 해지기 전에 착수를 한 경우, 3번 해지기 전에 시작을 했는데 끝나지 않은 경우, 그지? 뭐 이런 경우죠. 예. 그 밖에 밤에라도 계속하지 않으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이런 때는 예외적으로 밤에도 할 수 있다. 응? 이렇게 그것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사망은 넘어가고, 예, 4항 보세요. 대집행하려면 첫째 줄, 현장에 파견되는 책임자는 그 책임자라는 걸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고 제시해야 된다. 이건 법규적입니다. 간단하게. 그래야만 상대방한테 뭐가 있는 거야? 저항하지 말아야 될 의무, 소위 수인 의무가 발생하는 거야. 응? 예. 그러니까 거의 의미가 비슷하다고. 예? 그러니까 박스 안에 2번 해가 지기 전에 착수한 경우 하고 3번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응? 근데 2번은 이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그렇게 그런 조건은 안 붙어도 하여튼 해가 지기 전에 착수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사실상 뭐 별 차이는 없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 어떤 규정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5번. 자, 우리가 강제 철거를 들어간다. 그러면 철거 의무자가 반갑게 환영해 주지는 않을 거고, 그죠? 저항을 할 겁니다. 응? 우리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저항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 그래서 예를 들면 옷 붙잡고 대집행하려는 공무원들 옷 붙잡고, 응? 이렇게 이런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저항. 이런 거는 이제 대집행 나간 공무원들이 저항을 이렇게 물리치고, 응? 제지를 하고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 대집행 권한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이제 그 도를 넘는 저항, 그죠? 막 이렇게 뭐 막루를 쌓고 막 화염병을 던지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극렬한 저항이 있을 때, 그러면 대집행을 하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그걸 강제로 진압하고, 응? 할 권한도 대집행 권한 속에 있느냐? 약간 논란은 있어. 논란이 있는데 다수 견해에 의하면 그럴 권한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대집행 권한이라는 것 속에는 그렇게 그 진압할 권한까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해. 이 사람들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고 있다. 응? 고발하면 경찰에 와서 진압하고 체포를 해가고, 그러 다음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대집행 권한을 행사해서 이제 철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5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셋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그죠? 예, 별도로 강제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저항을 실력으로 배제하는 것은 대집행 권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그죠? 여기 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야? 그때는 경찰의 마지막 줄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응? 아까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자, 그 밑에 판례 또 중요합니다. 판례 뭐라고 써 있냐면, 예.
우선 세 줄은 아까 한 얘기야. 예? 법이 행정기관에게 스스로 강제로 대집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방법만 써야지 법원에다가 민사소송 방법으로 이거 철거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면 넷째 줄. 자,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 이거 넷째 줄이 셋째 줄 중간이 중요해. 그러니까 건물의 점유자는 실제 건물을 차지하고 이용하는 자야. 응? 건물을 점유한 자와 그다음에 철거 의무자는 아마 소유자일 거야. 응? 건물의 소유자, 불법 건물의 소유자. 그래서 건물의 점유자와 철거 의무자가 같을 때는 철거 명령 내린 것 속에 철거 의무에 모두 포함되어 있대. 건물 비우고 나가야 될 퇴거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뭐야? 별도로 퇴거 명령 따로 필요 없대.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별도의 퇴거 명령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두 줄이 중요. 보통 시험 문제 정확히 내는 사람은 점유자와 철거 의무자가 같을 때 이것까지 내는데 그걸 또 잘라버리고 그냥 뭐야? 건물 철거 의무 속에는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퇴거 명령 따로 필요가 없다. 응? 그래서 어떻게 돼? 응? 그래서 행정 대집행 방법으로 철거 의무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들에 대해서 퇴거 조치도 강제로 함께 할 수 있다. 응? 여기까지가 핵심.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극렬 저항을 할 때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응? 그렇게가 이제 두 번째 문장이죠. 자, 그다음에 대집행 조치의 마지막 단계는 지금은 상대방이 철거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고 내버려 두는 게 심히 공익을 해치고 있고, 그죠? 이래서 행정청이 우선 돈 들여가지고 철거를 한 거야. 그다음에 그 비용은 원래 불법 건물 지은 사람이 자기 돈으로 철거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일단 행정관이 먼저 돈을 썼죠. 그래서 그거를 문서로다가 언제까지 납부하셔 하고 비용을 부가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하죠. 결국은 의무자가 부담하는 거야. 응? 근데 이것도 우습지만 한두 번 냈어.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그러면 어떤 놈이 자진 철거하겠어? 가만히 있으면 행정청이 와가지고 돈 들여서 알아서 철거가 끝날 텐데, 그죠? 말이 안 되는 논리겠죠? 의무자에게 결국 부담시키죠. 그래서 2항 읽어봐. 비용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 들어간 비용 금액하고 언제까지 납부할지 정해서 문서로 납부를 명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3항은 뭐야? 기한 내에 납부 안 하면 세금 강제 징수하듯이 국세징수법이 정한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응? 뭐 별거 없는 거고. 4번. 자, 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사무비 소속에 따라 국세 다음 순위. 야, 요거 밑줄. 국세 다음 순위에 선취득권. 응?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 어떤 사람이 대집행 비용을 납부를 안 해? 근데 그래서 그 사람 땅을 압류를 했다고 치자. 압류를 해가지고 압류를 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 땅이 은행에 의해서 압류가 돼가지고 경매로 넘어갔어. 그럼 거기서 뭐야? 제일 먼저 빼가는 게 그 사람이 안 내고 있는 국세. 그 다음이 행정청이 대집행할 때 썼던 비용. 응? 2순위란 말이야. 2순위. 국세가 1순위로 빼가는 거고, 응? 대집행 비용은 여기서 국세 다음 순위. 응? 요게 키워드. 응? 지금 나왔어요. 그 다음에 5항. 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징수했을 때는 뭐야? 국가 수입으로 들어가거나, 응?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6번째 당연한 얘기. 대집행 비용을 부과하는 건 돈 내라고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거니까 처분이고, 그렇지? 강제 징수하는 거 좋지. 강제 징수 조치들 다 독촉, 압류, 강제 경매, 매각하는 거 다 이거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에요. 응? 뭐 별 논점도 안 돼. 자, 그리고 그 밑에 판례는 법에서 뭐 해놨대? 응?
법원에 민사송으로 뭐 비용 받아달라고 하지 말고 행정기관이 스스로 강제징수 방법을 쓸 수 있게 해놨으면 그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아니 행정기관에게 보다 간편하게 스스로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 그 방법을 써야지 법원에다가 응? 청구하면 안 된다. 그 같은 이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대집행 조치, 말하자면 계고, 통지, 실행, 비용 부과 및 이거 다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면 다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응? 그래서 첫 번째 이의신청. 우리 이의신청은 일반적인 절차야. 그래서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30일 행정기본법 30일 안에 대집행조치란 행정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2번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거지 꼭 안 해도 됩니다. 이의신청 안 해도 되고 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넘어가고 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가면 1항 자 우리 대집행조치 4단계 조치 모두 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다 처분입니다. 응? 다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2항 행정심판 꼭 거쳐야 되는 건 아니고 바로 소송 낼 수도 있어요. 응? 행정심판도 임의적 사항입니다. 임의적 절차 바로 소송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의신청을 거쳤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했어. 결과를 통보받았대. 이의신청을 거쳐서 결과를 통지받고 승복이 안 돼서 행정심판 소송하려면 오른쪽 페이지 올라가서 어떻게 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응? 여기 행정기본법이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응? 이의신청을 안 거쳤으면 원래 이 대집행 이 처분이 쓴 걸 안 날로부터 90일이 되고 이의신청을 거치면 이의신청하려면 원래 처분 있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고 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숫자들 잘 기억해 놓고요. 그다음에 4번은 뭐 얘기하는 거야? 실행을 전후로 하는 거야. 실행이 기준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집행 절차를 4단계를 쭉 나열해 보면 계고, 계고, 통지, 실행, 그다음에 비용, 부과 및 징수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대집행 절차가 자 여기 실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건물이 철거된 상태는 아니잖아. 그렇다면 계고장이 날라왔거나 통지서가 날라온 요 시점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뭐야? 이거 위법이다.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고 요 조치들 어떻게 돼? 판결 재판 끝날 때까지 효력 멈춰달라. 그리고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이거 만약에 이거 신청해서 이거 법원이 결정해주면 행정기관은 실행을 판결 나올 때까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철거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이게 행정소송을 통해서 철거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의미가 있잖아. 근데 이미 실행이 끝나버렸어. 철거가 끝난 다음에 계고조치 위법이었으니까 취소되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응? 그렇지? 그래서 읽어보면 대집행 실행행위는 철거 같은 행위는 한두 시간이면 다 끝나버려. 그죠? 단시간에 종료되는 게 보통이니까 실행이 종료된 후에는 일반적으로 뭐 취소해달라 그 앞선 조치들 계고나 실행행위 위법이니까 취소 판결해달라 무효 판결해달라 소의 이익이 없어서 의미가 없고 그때는 결국 이게 위법하게 행해져서 피해봤다고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는 가능한 거야. 응? 그러니까 실행되기 전이라면 계고 통지 이런 걸 행정소송으로 싸우면서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를 받아내면 그지? 철거된 걸 막을 수 있으니까 그 의미 이해했죠? 응? 실행되고 난 후에는 손해배상 정도밖에 구제 방법이 안 남는다. 응? 그 다음에
거기 5번은 우리 배웠던 일권에서 배웠던 하자의 승계, 그렇지? 그러면 여기 앞에 뭐야? 요 계고 대집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집행 조치고 요 앞에 있는 게 철거 의무 부과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배웠잖아.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하고 의무를 강제로 실현하는 행위는 별개의 작용으로 보기 때문에 철거 의무 부과 조치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더라도 그 위법이 뒤로 승계되는 거로 안 본다. 그래서 요거하고 철거 의무, 철거 하명하고 계고 사이는 하자 승계 안 되고 철거 의무하고 통지 사이는 하자 승계 안 되고, 그지? 그러나 요 계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 간에는 다 하나의 목적, 의무가 이행된 상태를 실현한다는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하자 승계 인정. 이거 다 배운 거니까 확인만 더 하세요. 하명 처분의 하자는 무효가 아니라 후속 대집행 절차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대집행 절차 4단계 간에는 하자 승계가 인정된다. 응? 그래서 그리고 뭐 당연히 위법한 대집행 조치로 인해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해서 요건만 맞으면 다 배상받을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판례 2개. 1번 뭐 말하는 거야? 두 번째 줄에 실행이 완료됐다는 게 포인트죠. 그럼 뭐야? 실행이 완료되면 계고 통지 실행 행위 이 자체가 위법이란 이유로 취소해달라 이런 거 소송할 이익은 없다. 응? 손해배상이나 이런 건 청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응? 그 다음에 2번도 배운 거. 여기도 위법한 대집행이 완료됐다 그러죠. 실행이 끝난 거야. 위법한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앞선 계고 통지 실행행위 이거 무효 확인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소외이익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소송에도 구제 못 받아. 그죠? 각하될 거야. 하지만 뭐는 가능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손해배상 청구는 꼭 앞선 계고 통지 이런 거 취소 판결이 나와야만 배상 청구할 수 있나? 우리가 공정력 할 때 열심히 공부했지? 여기서 손해배상 판결 내린 데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받은 민사법원이 행정기관이 한 조치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독자적으로 판단 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취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위법만 인정되면 배상 판결 내릴 수 있다고 배웠죠? 민사법원은 대집행 조치는 위법이었다. 그러므로 배상해라. 이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째 줄. 꼭 행정소송에 의해서 먼저 취소 판결이 내려져야만 손해배상 판결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취소 판결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응? 취소 판결 없어도 취소 판결은 행정소송에 내린 건데 행정소송 먼저 해서 취소 판결 안 내려져도 위법이라는 주장을 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민사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 이건 알고 있는 거죠? 였고. 자, 두 번째 주제는 이행강제금. 공부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1번 주로 전통적으로는 어떤 의무를 이행하는 데 써왔냐면 비대체적인 의무, 대신할 수 없는 의무, 부작위 의무도 대신할 수 없는 의무지 뭐, 그죠? 그런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의무자에게 돈을 납부해라고 명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했어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간접적으로 이 단어에 포인트를 주세요. 간접적으로 가는. 돈을 부과하겠다고 압박을 주는 거죠. 네? 간접적으로. 두 번째 포인트는 이행강제금은 어떤 의무 위반에 대해서 쓸 수 있다?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도 쓸 수 있다. 응?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 자, 행정기본법에도 뭐라고 하지?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제목 하에 의무자가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적정한 의무 이행 기간을 다시 부여하고 그 기한 내에 이행을 안 하면 돈 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이행강제금이라고 부른다. 뭐 별건 없어요. 읽고 지나가고. 자, 이행강제금은 1번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 뭐의 일종이야? 장래 의무이행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강제 집행의 한 수단이죠. 결국 마지막 줄에 뭐야? 행정벌하고는 다르다. 행정벌 중에 벌금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하고 돈을 부과하는 건 벌금 뭐 이런 거 비슷하지만 행정벌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게 목적인데 반해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 이행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라 다르다. 그럼
성격이 다르면 어떻게 돼? 법에서 이행 강제금도 부과하고 뭐 벌금 같은 벌도 부과하게 돼 있으면 둘 다 부과해도 된다는 얘기야. 둘 다 부과해도 이중처벌로 안 봐. 응? 자, 그래서 끝에 가서 병과할 수 있다. 이해되죠? 다음 페이지. 그리고 또 하나, 벌하고 다른 점은 진짜 벌이라면, 과거 의무 위반에 제재라면 소위 벌은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한 번 딱 부과하면 끝이에요. 계속 부과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행강제금은 벌이 아니기, 진짜 벌이 아니기 때문에 뭐야?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응? 그래서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확인해 보죠. 1번 판례는 우리 뭐 갖고 문제되냐면 건축법에 보면 철거 의무, 대체성 있는 철거 의무를 부여받고 의무 이행 안 하면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가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 요거에 대해서 뭐야? 철거 의무 같은 거는 대체성 있는 의무인데 대체성 있는 의무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문제였는데 첫째, 하나 중요한 판례. 셋째 줄, 첫째 줄 원래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행강제금은 주로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할 때 써온 수단이었으나 이행강제금이 그거에만 쓸 수 있다는 본질상 제약이 있는 건 아니다. 응? 결론, 이행강제금은 대체성 있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쓸 수 있다. 응? 그래서 실제 법이 건축법이 문제됐단 말이야. 건축법이 철거 의무 이행 안 할 때, 그지? 그래서 거기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냐. 야, 불법 건축을 했어. 그러면 행정청이 이행강제금하고 대집행 선택에 쓸 수 있는데 보통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먼저 해요. 응? 근데 이행강제금을 몇 차례 부과했는데도 얘가 의무를 계속 이행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서 때려 부숴. 강제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 이행강제금도 벌써 몇 번을 냈는데 응?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더니 이게 또 뭐야? 철거까지 해버리면 이거 이중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 아니냐? 그 문제를 삼았는데 이중적 제재라고 할 수 없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끝부분의 문제. 행정청은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이제 건축법에 따르면 그리고 행정청이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서 선택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라고 볼 수는 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행강제금 얘기 나오면 이제 지난 겨울에 이태원 참사 나오면 엊그제도 또 뉴스에 나오대? 그 무슨 호텔 있잖아. 불법 증축해가지고 골목길 좁아지게 만든 호텔 나오죠. 해밀턴 호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거기에 그 참사 일어난 골목에 해밀턴 호텔이라고 뭐 조그만 호텔이 있나봐. 근데 그가 불법 증축했는데 용산구청에서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해온 거야. 응? 그게 도로 그 골목길 좁아지게 만들어서 사고의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다 해야지 아마 또 이제 행정법적으로 왜 공무원들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해 왔느냐? 이행강제금 어느 정도 부과하다가 이게 계속 이행 안 하고 있으면 강제 철거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행정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 그죠? 자, 그다음에 2번은 무슨 판례? 자, 거기 보면 두 가지. 무허가 건축을 했는데 거기 대해서 형사처벌. 응?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야?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거야. 응? 무허가 건축했다고 행정형벌 부과하는 거와 그 다음에 또 뭐야? 두 번째 줄.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 둘은 어떻다? 목적과 성격이 다른 거다. 결론은 뭐야? 법에서 두 가지 다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두 가지 다 부과하는 거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응? 딱 키워드가 무허건축물의 형사처벌이 있고 행정형벌 그 다음에 둘째 줄에 이행강제금 결국 마지막 그래 이중처벌 아니다 결론이죠. 응? 그 다음에 3번 똑같은 얘기다. 3번 앞에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 안 하면 이행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돈을 부과하겠다고 미리 압박을 해가지고 그죠? 스스로 이행하게끔 만드는 그런 조치고 그래서 넷째 줄에 보면 이거는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장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 수단일 뿐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이른바 벌을 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다. 응? 그러니까 결론 뭐야? 이중처벌 금지 적용 안 된다. 응? 그러니까 2번하고 3번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응?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형벌 줘도 이중처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 상태가 의무 위반 내지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한 반복 부과할 수 있고 반복 부과하게 돼 있어도 그런 비례 원칙, 과잉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게 골자예요. 응? 의무 이행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압박하는 거니까 계속 부과하는 거 과잉 금지 원칙 위반이다. 응?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법적 근거. 자,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일반 법적 근거는 없어요. 응? 몇몇 법률에서 도입했네요. 다만 당연히 강제로 돈 납부하라고 부과하는 거니까 응?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다음에 뭐 오른쪽에 이제 129쪽에 동그라미 2번 우리 행정기본법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정하는 법률은 어떻게 하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는 법률에는 뭐야? 이걸 명확하게 규정했는데 이 박스 안에 부과하고 징수하는 주체가 누군지 응? 읽고 지나가죠. 그 다음에 부과 요건, 부과할 금액, 그다음에 부과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1년 동안 몇 번이나 부과할 수 있는지 응? 뭐 이런 거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을 둬야 한다. 행정기본법이 했다는 거예요. 자, 뭐 별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박스 밑에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근거법은 없고 몇몇 개별법, 건축법이나 농지법 뭐 이런 몇몇 법률에 있습니다. 응? 특별한 건 없어요. 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려면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기본법에서 이 절차를 밟아라 해놨어요. 먼저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의무이행 기간을 주고 너 이때까지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야 하고 미리 계고하래요. 응? 그래서 1항 계고 조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과한다고 통지를 하래. 이행강제 부과 통지를 하래요. 그래서 뭐 별것도 없어. 기억번의 두 번째 줄 부과할 금액, 사유, 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통지해야 된다. 그죠? 니은은 여러 가지 참작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도 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디귿은 아예 의무 이행 갈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그죠? 이때 두 번째 줄. 다만 자,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어떻게 하래? 거기 밑줄 쳐주세요.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어떻게 하래? 아니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안 되지. 이행 상태가 실현됐으니까. 응? 그러니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하면 안 되고, 다만 상대방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의무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있으면 그거는 징수를 해야 된대.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응? 그래서 두 번째 줄.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해놨던 이행강제금이 있다면 이거는 징수해야 됩니다. 응? 두 번째 그거 중시. 그죠? 그리고 리을 번. 이거는 법 규정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당연하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조치는 상대방에게 우리 행정절차법 공부했잖아. 당사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도록 돼 있죠. 그럼 이거는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니까 당연히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응? 당연한 논리고. 자, 이행강제 부과했는데 안 낸대. 그러면 징수. 뭐 하겠어? 안 내면 그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를 따르든가, 또는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하도록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하여튼 강제징수하도록 돼 있다. 법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거기 박스 표를 했는데 건축법에 보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 다 들어있어요. 이행강제금. 응? 근데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1년에 몇 회 부과할 수 있도록 했어? 횟수를 2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건축법은 2회. 그리고 아까 봤듯이 그
그거 있죠. 상대방이 이행강제금 부과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부과했더니 의무를 이행했어. 그럼 의무 이행했더라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화해야 됩니다. 그 규정도 건축법에 있어요. 네, 그런 규정도 있는데 밑줄은 안 쳐놨죠. 자, 그러면 판례 몇 가지 쭉 있는데 1번은 뭐 큰 의미가 있는 판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1번을 보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그러죠.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 시정을 안 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이건 넘어가도 된다. 건축주가 설사 설계 변경 신청을 하여 설계 변경 허가가 날 수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적법하게 허가가 나지 않은 이상 이행강제 부과할 수 있다. 이건 넘어가고 2번 체크하세요. 자, 2번 공무원이 위법 건축물이라는 걸 알지 못해서 공사 도중에 시정명령을 안 내렸다는 거야. 시정명령에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으니까 의무 이행 안 한다고 이행강제는 부과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건물을 공사 도중에는 이게 위법하게 건축하는 걸 몰랐어 공무원이. 그래갖고 시정명령을 철거명령을 내리지 않아서 그 건축이 다 사실상 완공이 됐다 하더라도 완공된 후에 다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걸 불이행하면 이행강제 부과할 수 있다. 2번. 그 다음에 자 3번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려면 어떻게 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에 이행을 안 하면 다시 한번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면서 그때까지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 부과하겠다 하고 문서로 통보해야죠. 이런 얘기를 쭉 써놓고 따라서 그 밑에 4줄입니다. 상대방이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으로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만 이행강제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게 명백해도 행정청은 이행강제 부과 처분에서 시정명령을 그래도 내리고 상당한 이행기간을 주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불이행하면 부과하겠다는 뜻을 통지하고 이게 다 절차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어차피 상대방에는 의무를 부과한들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게 명백해요. 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행강제 부과하면 안 되고 행정기관에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서 부과해야 된다는 그게 그 뜻이에요. 핵심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4번은 시험 문제에 잘 쓰이지는 않은 건데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첫째 끝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한 계고 조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에 앞서도 계고를 해야 되는데 그죠? 계고 조치는 상대방이 시정명령 즉 의무를 부여받고도 이 불이행하고 있을 때만 계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또 내려야 될 필요는 없다. 시정명령은 한번 부과해놓고 그 의무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게 계속 확인되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철거명령 한번 내려놓고 건축법에 따르면 상반기 철거가 안 되고 있네? 기한 내 청한 이행강제 부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와서도 확인해 보니까 의무가 이행 안 되고 있네? 그러면 다시 철거명령 또 내릴 필요 없고 철거 언제까지 해라 상당한 이행기간만 주면서 계고 조치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시정명령, 애초에 철거명령을 한 번만 내려놓고 이행 안 하는 게 확인되면 이행강제 부과 조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계속 시정명령을 반복해서 내릴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면 그 밑줄 읽어보자. 셋째 줄에 보면 넷째 줄 노동위원회가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며칠 전까지
해야 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자, 여기서 줄여.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거 있지? 그거는 아까 말한 계고 조치하는 거다. 응?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조치는 계고라는 조치에 해당하는 거다. 응?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그 문장을 꼭 봐야 돼. 자,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자,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 범위를 넘어서 다른 이행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너 의무 불이행했어. 그리고 이행강제금 왕창 부과 이 뜻이지. 상대방 의무자가 이행해야 될 의무의 이행은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의무 불이행했다는 내용으로 기재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하면 계고를 한 거야. 응? 그 다음은 뭐 이행 안 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다면, 아니 여기까지 읽어봐. 이제 131조에서 2주까지. 그럼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도 아닌 것까지 포함해서 의무 불이행했다고 이행강제금 부과했다는 거야. 예고하고. 응?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는 위법이지. 하지도 않아도 될 것까지 안 했다는 이유로. 응? 했으니까 위법인데, 다만 그 상대방이 해야 될 의무를 조금 오버, 약간 근소하게 초과한 정도로 해서 의무 불이행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조금 더 많이 부과했다면 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를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이 하지 않아도 될 의무까지도 이행 안 했다는 이유로 포함해서 이행강제금을 왕창 부과한 거는,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건 뭐야? 위법이고 그러한 예고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역시 위법이다. 말은 되게 긴데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야?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 내용을 초과해서 범위를 잡고 그거 이행 안 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고 그에 따라 통지한 건 위법. 결론. 그 다음에 자, 6번, 7번, 8번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6번 판례 밑에 세 줄 보면 의무 이행하라고 의무 이행 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어떻게 했대? 명령을 이행했다 그러죠. 이게 중요하잖아. 명령을 이행했다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의무를 이행한 거지. 의무를 이행했다면, 근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한 게 언제 이행했대요? 언제 이행했대? 아니 행정기관이 너 12개월 말까지 이행해 하고 기한을 줬는데 얘가 12월 말까지 이행을 안 하고 1월 초에 이행을 한 거야. 그러면 정한 의무이행 기간 지나서 이행을 했지. 근데 행정처는 아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어. 근데 정해준 기한까지 이행을 안 했더라도 아직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을 한 거라면 기간 지나서 이행했더라. 행정청은 의무이행 상태가 됐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 못한다 이거죠. 응? 그래서 거기에 6번에 뭐야? 그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그러니까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전해서 이행한 경우라도 어쨌든 기간 지나서 이행으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응? 7번 또 정확해. 뭐야? 법에 보면 뭐야? 거기도 밑줄 쳐놨지. 이행강제금을 행정청이 부과하기 전에 상대방이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했대. 근데 얘 의무 이행이 늦었어요.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서 의무를 이행한 거야. 근데 그랬더라도 어떻게 돼? 의무는 이행했기 때문에 행정청이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 못한다. 의무 이행한 이상. 또 8번도 마찬가지. 8번도 8번은 조금 다르구나. 8번은 그 밑줄 친 거 봐. 6번, 7번이 같은 취지고 8번은 조금 다르네. 자, 8번은 그 밑줄 친 데 보면 시정명령을 이행할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 기간. 그럼 이거 뭐야?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던 과거 기간. 그럼 여기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던 기간이라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는 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기간까지도 포함해서 의무 이행 안 했다는 이유로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액수의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면 이건 문제다 이거지. 응? 적어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에 이행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간만큼 계산해서 이행강제 부과하면 되지만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제 그 의무자의 어떤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려고 해도 뭐 행정기관이 뭔가를 허가를 해줘야 뭘 한다든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건데 상대방이 그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려고 부과받은 의무를 이행하려고 해도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진 거야. 근데 그거를 탓할 수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그 기간도까지 포함해서 응? 왕창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는 위법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응? 그 다음에 9번은 6번 7번하고 똑같아. 그죠? 거기도 밑에서 넷째 줄 보면 어떻게 돼?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설령 언제까지 이행해라 정해놓은 기간을 지나서 이행했더라도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못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의무를 부과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뭐야? 행정청에 나 의무 이행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게끔 해달라 하고 신고를 했는데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 내지 반려해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없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돼? 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 불이행했다고 이행강제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으로서는 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게 이렇게 뭐 허락을 해달라고 받아야만 의무를 이행하는 건데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해가지고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었다면 그걸 탓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10번도 자 셋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그 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려면 미리 계고를 해야 되잖아. 미리 알리고 해야 되는데 매년 같은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겠다고 미리 뭐 해야 돼? 계고를 해야지. 문서로 계고를 해야 되고 이런 계고 절차를 안 거치고 이행강제금 바로 부과했다면 절차상 하자 있는 이행강제 부과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1번은 뭐야? 11번은 딱 한 번 시험 쓰였는데 이 9급에서는 안 쓰였어. 자 읽어보면 거기 밑줄 친 데가 이제 공정거래법에 따른 이행강제. 자 제목이 그냥 이게 공정거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이게 제목이야. 이제 공정거래법은 약칭이지 원래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을 줄인 건데 이 공정거래법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용어로 이제 규정을 해놨어. 근데 예전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의무를 위반 내지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 다른 명칭으로 뭘 부과했었나 봐. 근데 이제 이거를 이행강제금이라고 합쳤는데 바꿨는데 이거는 공정거래법이 정한 이행강제금은 종래에 있었던 과징금 제도를 폐지하고 과거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와 장래 의무행위의 간접강제를 통합하여 시정조치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성격을 어떻게 해요? 공정거래법에 정한 이행강제금은 순수히 장래 의무행 확보를 위한 그런 수단만은 아니다.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과 아울러 장래 의무행 확보를 위한 수단. 이게 결합된 거래. 성격이. 응? 그러니까 법 개정된 거 역사를 쫙 살펴보니까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부과하는 그거에다가 이행강제금이라는 용어로 바꾸면서 장래 의무행 확보까지 합쳐서 이행강제금으로 규정.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하기 전에 상대방이 시정조치, 즉 의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그러니까 금지, 하지 마라 하고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그 금지 의무의 불이행을 중단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 기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줄이면 이렇게 줄여요. 처음에 주어 뭐로 해? 공정거래법이 정한 이행강제금은 마지막 결론 뭐로 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이행강제금은 현재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어서 목적이 장래 의무이행 상태 만들어내는 거잖아. 이건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잖아. 하지만 공정거래법이 정한 이행강제금은 좀 통상의 이행강제금은 다르다. 그래서 마지막 끝에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 기간,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의무 이행 안 한 거에 대해서 과거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대. 이게 포인트 아니야? 이행강제금은 장래 이행 확보를 위해서 부과하는 거지 과거의 불이행 내지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공정거래법이 정한 이행강제금은 조금 역사를 보건데 좀 다르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국민 억울하다. 그럼 어떻게 싸우면 되느냐?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는 성질만 놓고 보면 어때요? 공권력을 행사해서 너 언제까지 돈 납부해, 그죠? 안 내면 강제징수 들어가는 거, 그죠? 이렇다면 이건 당연히 행정소송으로 싸울 처분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근데 처분의 성격을 갖는 건데 행정소송 말고 법에서 별도의 어떤 재판 절차로 가도록 따로 정해놨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지 행정소송 대상 안 돼요. 그렇다면 이행강제금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해야 돼. 자, 일단 이의신청, 이행강제금 부과받으면 이 신청을 항상 30일 이내 처분청에 하는 거야. 할 수 있다. 그럼 넘어가고 행정심판 소송 둘로 나눠지지. 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아닌 별도의 어떤 불복 및 구제 절차가 따로 법에 정해졌다면 그 방법에 따르는 거야. 그게 니은번에 보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이거 꼭 기억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떻게 돼? 행정심판소송 안 됩니다. 왜? 농지법에서 별도의 절차를 정해놨어요. 한편 기억번에 괄호 보면 뭐 나왔어? 건축법이 정한 이행강제금 나오지? 그거는 별도로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면 별도로 정해진 게 없으면 그냥 행정심판 소송으로 다투면 돼요. 여기는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행강제금은 다 행정심판 소송 대상 가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 소송으로 못 가는 것도 있다. 별도의 절차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그 밑에 농지법이 정한 이행강제금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자, 이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 못하게 했어요. 우리나라 원칙이. 예외가 있어. 도시에 사는데 자식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농사를 짓다가 사망하셨어. 그럼 그 농지 상속을 갑자기 받게 됐어.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 이러면 어떻게 돼? 딴 사람한테 농지를 자기가 농사를 안 져도 소유는 자기가 상속받아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 도시에서 생활 기반을 가지고 직장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 갑자기 다 돌아가셔서 농지를 상속받게 됐는데 내가 농사 지으러 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농지는 소유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계약 맺고 임대차 계약 맺고 농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 몇 가지. 법이 정한 몇 가지 이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농지 임대차 안 돼요. 그리고 헌법에서부터 나옵니다. 경자 유전 원칙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 못하게 해놨어요. 원칙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농사도 안 지면서 농지를 소유한 게 적발이 되지? 그럼 어떻게 돼? 관할 시군구청장이 언제까지 농지를 처분해라 하고 농지 처분 명령이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기한 내에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승복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한대? 그러면 여기 농지법이 어떻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는 사람은 두 번째 줄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응?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된대? 이의 신청이 들어가면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해주고,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이 정한 과태료 재판 절차에 준해서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 재판은 행정청이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위법인가 아닌가 이거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이행강제금 부과할 건지 말 건지를 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시군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먼저 부과했지. 근데 상대방이 30일 안에 이의 신청이 들어왔지. 그러면 이의 신청 들어온과 동시에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 없어지는 거야.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서 소멸. 그럼 행정청은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할 건지 말 건지 법원이 결정하시오 하고 관할 법원에 넘겨주게 돼 있잖아. 통보. 그럼 법원이 이행강제금 부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재판으로 결정. 그래서 부과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의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을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안에 이의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행정청이 재판 절차로 넘기잖아. 그럼 거기 가서 다퉈가지고 이행강제 부과를 안 받도록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래서 이렇게 별도의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이건 행정소송 대상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농지법상의 이행강제 부과는 행정소송 안 됨. 대상 아님. 근데 건축법상의 이행강제 부과는 아무런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분으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됨. 이렇게 정리.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판례 1번. 자, 이행강제금 납부 안 하면 강제징수 절차 밟게 돼 있어. 그러면 독촉. 근데 독촉하는 것도 독촉장 여러 번 보낼 때 1차 독촉만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차, 3차 독촉은 못 가. 새로운 의무를,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납부할 날짜만 연기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결국 이행강제금 납부하라고 최초로 독촉하는 행위는 그것만 처분으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응?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개별법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행정심판 소송이 아니라 별도의 불복 절차에 하도록 규정이 있으면 그 절차 따라야 된다.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3번은 2번, 3번이 같은 얘기지? 농지법상 이행강제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그지? 응? 농지법에서 별도의 불복 절차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응? 그러면서 넷째 줄도 잘 봐봐. 근데 행정청이 잘못 알려줬대.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승복 못하면 행정심판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응? 잘못 알려줬다 그래서 행정소송 재판해야 될 권한이 생기는 거 아니래요. 응? 문장 어디 있어? 여기 넷째 줄. 설령 관할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를 해줬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응? 마지막 줄. 그러한 잘못된 안내를 행정법원이 재판할 관할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소송할 수 있다고 행정소송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줬다 해도 법원이 행정소송 재판해야 될 권한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이거 중요. 그 다음에 4번. 자, 앞에서 공부했던 거. 이행강제금 부과받고 납부해야 될 의무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하고 결론. 승계될 수 있는 의무다 아니다. 응? 일신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 성질의 의무다. 그죠? 첫째 끝에. 따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무효고, 그럼 무효면 상속인에게도 승계가 안 되는 거지. 응? 그리고 셋째 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의 신청을 했고 재판 절차가 개시된 후에 재판이 시작된 후에 사망을 해버렸대. 그럼 어떻게 돼? 판결을 내려준들 이행강제금 얼마 부과한다. 이거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 아무 문제 없다 결정 내렸어도 아니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사람이 부과받은 사람이 소송 도중에 죽어버리면 그 법원의 결정이 있더라도 그 이행강제금을 내야 될 사람은 승계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
뭐 재판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응? 재판 절차가 종료될 수밖에 없다는 뜻. 응? 이해됐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했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밥 먹고 직접 강제, 강제징수, 그다음에 즉시 강제까지. 응? 그렇게 갑시다. 응?